그 말만 믿고 아무 차량만 딱 사서 운행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다시 토해낼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 다운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해보셨어요? 할부, 리스, 렌트 어떤 게 좀 그럼 좀 유리할까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거는 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들이 원하는 차들은 대부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외제차를 장기 렌트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잘못된 정보고. 운행일지 안 쓰면 그렇죠. 3, 4천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베이 정성화 과장입니다. 대표님들 요즘 차량 선택하실 때 세금 때문에 머리 지끈지끈 거리시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매하는 회계사 채널 정승호 회계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경매하는 회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승호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회계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보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는 정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회계사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차량 구매할 때 구매하는 방법이 할부도 있고 좀 리스도 있고 렌트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좀 구매를 해야 좀 가장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 벌써 시작부터 질문이 거의 결론에 도달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는 이제 사업자 대표님들한테 맡기고 네. 어떤 선택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할부, 금융 리스, 운용 리스, 이제 장기 렌트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우리 정승화 과장님이 훨씬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할부와 금융 리스가 상당히 유사하죠. 네. 그 다음에 운용 리스와 장기 렌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할부는 내 거죠.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는 당연하게 리스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사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데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이 사업자가 어떤 형식으로 구매할지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보면은 당연히 할부로 취득했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금융 리스라든지 운용 리스도 리스,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져서 대출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출 여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장기 렌트 같은 거는 여신이 아니고 임대업이기 때문에 대여를 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여신이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추후에 대출이 필요하실 때 그래서 장기 렌트를 요즘은 많이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도 장기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만기 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좀 핵심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네. 당연히 할부 같은 경우는 이미 내 거였으니까 만기가 없죠. 네. 무조건 내게 되는 거고 금융 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 시 때 당연히 인수를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죠. 네네네. 그 다음에 운용 리스라든지 이제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3년, 4년, 5년 이 뒤에 인수를 하거나 혹은 반납을 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요즘에 리스랑 렌트를 좀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내 차가 되면은 그 차가 단가가 상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리스 렌트 좀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잔가, 잔존 가치가 사실 월 납입하는 리스료, 렌트의 핵심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뒷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기 시에 내가 받느냐, 반납하느냐 차에 따라서 또 주행거리 제한이 있고 없고도 나눠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부라든지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죠. 어차피 내 거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운용리스라든지 장기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2만부터 깔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이제 잔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월 납입료가 늘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보험료, 이제 자동차세 요게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지 요 차이도 있잖아요. 리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을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보험료, 자동차 세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 납부료만 사실 납부를 하시면 돼서 요즘은 장기 렌트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장기 렌트가 유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 영역인데 사고 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중요하죠. 네. 사고는 내가 열심히 잘 운전한다고 해서 뭐 방어가 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있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자차금으로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보험료 인상 없이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월 렌탈료가 계속 동일하다는 점. 네, 그게 이제 장기 렌트 좀 최대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외제차를 장기 렌트하면 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썰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혹시 맞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네, 잘못된 정보고 수입 차량도 장기 렌트를 하시면 똑같이 사고가 발생을 하셔도 월 렌탈료는 계속 동일하고 보험료 인상 전혀 없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거의 결론이죠. 이 네 가지 다 세금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취득을 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처리되고 처리되지 않고 그런 게 없어요. 할부든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장기 렌트든 모두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사님, 고객님들이 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량이 있고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이 있는데 물론 저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대표님들 사업자 아무 차량이나 사십시오. 경비 처리 다 됩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경비 처리 다 되니까 네네네. 딱 그 말만 믿고 아무 차량만 딱 사서 운행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으로 다시 토해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 세법에서 바라보는 이 자동차의 이 구분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륜차. 125cc 오토바이라든지 종류는 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차들. 자, 그쵸. 1000cc 이하 모닝, 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인기 많죠. 많죠. 예. 그 다음에 9인승 승합차.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타는 차가 이제 카니발 9인승.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많이. 그 다음에 화물차, 포터라든지 우리 뒤에 이렇게 트럭 이렇게 뚜껑 열린 실을 수 있는 칸이라든지 네. 코란도 스포츠라든지 화물차 유형으로 나눠지고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유형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로 이렇게 총 5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게 부가세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륜차라든지 경차, 그다음에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건 부가세 공제가 돼요. 나머지 대표님들이 원하는 차들은 대부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종류에 따라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도 정해져요. 임직원 전용 특약 보험을 꼭 들어야지 비용 처리를 해준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대부분 안 들고 계세요. 왜냐면 한 대까지는 안 들어도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근데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서 말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은 임직원 전용 보험을 안 들어도 무방하다. 공제가 다 됩니다. 근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전용 보험 누구나 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임직원만 탈 수 있도록 무조건 특약으로 한정으로 된 보험을 들어야지만이 이 자동차 감가상각과 관련된 비용을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차량 같은 경우가 개인 사업자 법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직계 가족분들도 다 운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5가지 유형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냐. 앞서 말한 4개는 비용에 한도 없이 모든 게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쓰는 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요 앞에 4개는 당연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운행일지 같은 거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대표님도 가장 귀찮아요. 건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팰리세이드 9인승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기 싫어서. 물론 요즘은 AI가 다 써준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 작성하기 싫어서 저도 이제 부가세 환급도 받고 그렇게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비용 처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알잖아요. 감가상각 800만 원, 그렇죠. 관련 비용 7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한도로 쓸 수 있다. 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1,500만 원 한도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한도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뿐이고, 네네. 처리 못하는 부분은 5년 이후 혹은 처분했을 때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고가의 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회계사님, 그럼 2억 넘는 벤츠 S클래스 차량이냐, 요즘 포르쉐 차량도 대표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런 차량은 경비 처리를 다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네네. 경비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한 해 한 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거든요. 운행일지는 무조건 필수네요. 그렇죠. 운행일지 작성 안 하면 이게 진짜 다 날라가요. 그래서 우리 연간 1,500만 원 한다라고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S클래스 타면 뭐 2억 넘고 뭐 유지비 한 달에 기본적으로 뭐 100만 원 그냥 날라가잖아요. 당연하죠. 예. 네네네. 1년에 쓰는 비용만 한 5천, 6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도가 1,500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넘어가는 비용들이 뭐 3, 4천 될 텐데 운행일지를 안 쓰면 그렇죠. 3, 4천이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무섭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일 때랑 법인 사업자일 때랑 좀 달라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소득세 때 경비를 못 받으니까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건데, 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비용도 부인당하고 요만큼을 그 대표자한테 소득으로 봐버립니다. 아, 차량 구매 비용이 소득으로. 그쵸. 차량에 해당되는 그 부인 금액, 네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을 대표자의 소득으로 딱 봐요. 그러면 법인에서도 비용 부인당하죠. 대표자 소득으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소득세 늘어나죠. 그렇죠. 건강보험료 늘어나죠. 연금보험료 늘어나죠. 폭탄이네요. 폭탄이죠. 예, 그래서 운행일지 작성이 진짜 필수예요. 예시를 제가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S클래스 2억 4천만 원짜리 차를 좀 구매를 했고, 연간 유지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 나간다라는 가정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연간 차량 금액은 차량가액 4,800만 원, 그 다음에 연간 유지비용 1,200만 원 더해서 총 6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6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 중에 이 4,500만 원이 차량 가액과 관련된 날아가는 금액과 유지비와 관련된 날아가는 금액을 또 구분해요.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량 관련된 부분을 이 비율로 구하면 3,600만 원, 그 다음에 유지 관련된 비용이 900만 원, 두 개 합쳐서 4,500만 원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업무 무관 부인액이라고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비용 처리 못 받아요. 법인 사업자는 이 4,500만 원을 개인 소득세로 봅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한 번 더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량에서 관련된 감가상각은 800만 원이 한도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남은 차량가액이 또 있어요. 많죠. 예, 이 아까 얘기했던 것에서 기준가액이 우리 4,800이 차량가액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차량과 관련된 부인액이 3,600이었어요. 네네. 그럼 남은 게 1,200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또 800만 원만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00은 지금 안 해줄게. 나중에 5년 뒤에 줄게.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클래스를 매입했어요. 네네. 매입 기준으로 봤을 때 이 S클래스를 타면은 총 4,9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6,000 썼는데 4,900이 날아가고 1,100만 원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4,900만 원이 날아간 것 중에서 4,500은 진짜 날아간 거고 400은 팔 때나 혹은 5년 뒤에 그때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뒤에 이연돼서 네네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스라든지 렌트도 형식은 비슷해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리스나 렌트도 매입하고 계산의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가액과 관련 유지비의 비율이 달라져요. 리스 같은 경우는 월 납입료가 우리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60개월 나누면 월 납입료 400만 원으로 네네. 보게 되면 네네네. 리스 같은 경우는 93%만 봐줘요. 그럼 나머지 7%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차량 가액이 4,464만 원으로 바뀌고 거기에 관련된 기준 관련 비용도 1,536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매입한 거보다 리스한 게 실질적으로 단기에 이제 인정하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네네. 1,184만 원으로 84만 원
여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월 납입료 400만 원 중에서 차량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게 93%이기 때문에 그래요. 7%만큼은 빠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장기 렌트로 넘어가 버리면 네네. 장기 렌트는 아까 말한 그 차량 기준가액 네네. 월 납입료 400만 원 중에서 차량가액은 70%만 인정해줍니다. 네, 그럼 나머지 30%는 또 관련 유지비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인되는 금액은 셋 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1,5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은 당연히 하는 금액이니까. 그렇죠. 근데 단기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네네. 약간 매입이든지 리스든지 장기 렌트 이렇게 넘어갈수록 단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은 커진다. 조금씩 차이는 조금 있다. 차이는 있다. 하지만 1,500만 원의 기준은 항상 똑같다. 똑같다. 네. 이렇게 4,500만 원씩 날아가다 보니까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세법상 한도가 없어요. 그냥 운행일지를 100% 내가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전체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1,500만 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전체 다 인정해 줘요. 그러면은 매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800만 원. 그쵸, 800만 원이죠. 800만 원. 매입을 했을 때 1년에 차량가액은 4,800만 원이잖아요. 네네. 2억 4천짜리를 사서 5년 나누면 4,800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량가액은 800만 원만 인정해 줄게. 나머지 4천만 원은 나중에 5년 뒤. 네네. 5년 뒤부터 또 거기서 한도 800씩 인정해 줄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때 리스라든지 렌트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차량가액이 월 납입료의 93% 리스. 렌트는 70%. 70%. 그러니까 차량가액 인정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4,800이 아니고 4,46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왜냐면 월 납입료의 93%만 차량가액이 인정받으니까 7%가 빠지니까. 7%가 빠지니까 그만큼이 차량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800만 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그럼 뭐다? 또 5년 뒤 뒤에. 혹은 폐업시나 차량을 팔 때 이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70%라고. 70%. 네, 그러니까 남은 차량가액이 3,360만 원으로 바뀌면서 인정액이 훨씬 확 올라가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어쨌든 경비 처리는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받냐? 나중에 받냐? 이 차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운행일지는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세법상 이제 임대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업,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든지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차량을 등록하더라도 부인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가사용 차량이다. 네. 그러니 뭐 경차든 아까 말한 부가세 공제 차량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아예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 안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이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장기 장기 렌트라든지 리스 같은 경우에 또 렌트사나 리스사들이 이제 제한을 거는 업종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네. 뭐 건설사라든지 네. 혹은 뭐 학원 차들 이렇게 운행을 많이 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건설업도 그렇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업이라고 해서 연예인들 탑승하시는 차량들이 있어요. 다른 업체들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카베이는 워낙 제휴업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엔터업을 엄청 많이 이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문의 많이 주시면 저희가 다 엔터업이든 건설업이든 좋은 차량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많이 주십시오. 회계사님, 요즘 고객님들께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연두색 번호판이거든요. 네네네. 이거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이게 24년도부터 법인 네. 이거 확인해야 돼요. 법인 차량일 경우 네네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8,800만 원이 넘어가야 되고 이제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기준 가액도 8천만 원이 넘어가야지 이 둘 중에 큰 걸로 그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잘못 나온 데 보면 홈택스에서 이제 기준가액 조회한다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 홈택스 기준가액이랑 그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이렇게 등록 사업소라고 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조회하는 금액이랑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둘 중에 높은 거 8천만 원이 넘어가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됩니다. 근데 렌트나 리스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가장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안 달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나라가 이제 허술하진 않죠.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그러니까 리스는 당연히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고요. 렌트도 1년 이상 장기로 뽑게 되면은 무조건 연두색 번호판이 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이 불이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법인이 부인당하면 네. 이 부인당한 금액이 어디로 간다 했죠? 대표자 소득으로 간다 했죠? 네네, 소득으로. 소득이죠. 네네. 이 8천만 원가량 고가의 차량을 뽑는다라는 거는 대부분 임원 혹은 대표이사일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자들이 네. 대부분 이 고가의 차량을 뽑을 텐데요. 이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았어. 그러면 차량 가액과 관련 비용들을 대표자 상해로 봅니다. 아, 이게 뭐 보너스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차량 가액과 관련 비용들을 한 당에 묶어서 이거를 대표자의 소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한 2억짜리 벤츠 차량 하면은 1,500이 부인당해서 4,500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연두색 번호판을 안 달면 네네네. 1,500 한 도도 없어요. 그 6천만 원이 그냥 내 소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득자인 같은 경우는 세율로 한 뭐 35%, 38%에다가 건보료 8%에다가 연금 9% 이렇게 하면은 50% 넘잖아요. 차량 부인받고 6천만 원 소득 나한테 잡히고 별도로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럼 혹시 영업사원분들이 이 9천만 원짜리 차를 8천만 원으로 소위 말하는 이 다운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 해보셨어요? 저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그 행안부 고시가격을 기준을 도입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24년도에 도입하고 첫 해년도에 이 다운 계약서를 잡아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1억짜리 차 이렇게 2천만 원 싸게 해서 7,999만 원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연두색 번호판 띄게 하고 작업을 했을 때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러니 그 보완 대안책으로 그러면은 실제 거래 가액하고 우리 행안부 고시가격 중에 높은 거 여기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도 안 바뀌잖아요.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라고 해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차량 가액이 높이 형성돼 있는 거는 이제는 연두색 번호판을 어쩔 수 없이 달 수밖에 없다. 안 달면 아까처럼 큰 소득으로. 그쵸. 치명타를 맞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 그리고 다운 계약서를 썼을 때는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1,000만 원 다운을 써서 8천만 원에서 그럼 1,000만 원치 우리 비용을 못 받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다운을 몇 천만 원씩 쓰는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1,000만 원당 200만 원씩 절세 효과를 못 누리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법인차인데 녹색 번호판 달고 있으면 저는 부럽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차를 보면 많으시더라고요. 대표인데 돈 좀. 네. 진짜 많이 제가 고객님들께 질문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매출이 많으면 무조건 리스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용 차량을 등록한다는 거는 우리가 절세를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네. 매출의 기준보다는 이익의 기준을 좀 더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아야지 내가 세금 구간이 높잖아요. 네. 그럼 그때 사업용 차량이 등록됐을 때 높은 세율의 이 과세 표준을 줄여둘 수 있는 게 이 감가상각비와 차량 유지비거든요. 내가 매출의 규모보다 당연히 이익이 많을수록 거기에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게 절세 효과에 훨씬 유리하게 되겠죠. 혹시 그럼 성실 신고 대상자 분들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이 넘었을 때 성실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세무사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절차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크니 예상하기로는 직원도 둘 수 있고 혹은 이익의 규모도 클 수 있다라는 좀 가정하에 그럼 이익의 규모가 크니 당연히 사업용 차량들을 집어넣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무사가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 당연히 업무 일지를 작성했을 때 업무용 비율 같은 거를 좀 더 빡빡하게 볼 수 있겠죠. 다 100%로 작성을 해버리면 진짜 다 100%를 썼는지
안 썼는지 뭐 물론 모르겠지만 진짜 업무용으로 100% 사용하신 분들 많으세요. 많죠. 네, 네. 다 100% 사용하신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혹시 내 가사용이 업무용으로 들어왔을 때 더 좀 빡빡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네. 성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 기사님, 이 할부, 네. 리스, 렌트 어떤 게 좀 그럼 좀 유리할까요? 오늘 진짜 많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는 거는 업종별로 좀 다르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좀 고용해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죠. 네. 네네네. 근데 직원의 특성상 이 차를 내 것처럼 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처럼 타지 않기 때문에 네네. 사고가 실제보다 더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보험료 인상이 좀 될 수 있다. 네네. 라고 생각하면 뭐가 좋다고 했었죠? 장기 렌트. 그렇죠. 장기 렌트가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원이 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럼 저는 장기 렌트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단기간에 좀 다시 교체를 하거나 감가율이 좀 적은 차종으로 장기 렌트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 렌트는 사실 사고가 나도 월 렌트료가 계속 동일하고, 그쵸. 네. 그리고 뭐 보험료 인상도 없으니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네. 내가 이제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집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자 대출도 있을 수 있긴 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때 이제 진짜 자금을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할부라든지 이 리스로 미리 받아 놓으면 그 여신이 한도가 또 잡아먹고 있잖아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내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에는 또 장기 렌트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리스 견적과 이 장기 렌트 견적을 좀 비교하신 다음에 아무리 큰 차이가 없다면 좀 장기 렌트가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리스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이 생기고 장기 렌트는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중에 내가 사업할 대출을 끌었어야 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장기 렌트를 좀 추천하고 있죠. 장기 렌트가 좀 많이 유리한데요. 제가 장기 렌트 쓰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의 성향상 차를 좀 자주 바꿔요. 자주 바꾸면 아무래도 리스나 렌트가 좀 더 좋을 수 있고 성향상 내가 조금 오래 타. 그러면 5년 이상, 뭐 10년까지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할부로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낮다 보니까 총 나가는 지출 비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할부가 가장 저렴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할부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드리죠. 요즘에는 근데 뭐 2, 3년 운행하시고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감가 상각 부분에서 그 할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초기 상각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내가 현금이 많다. 네. 그럼 현금 빵. 하면 가장 쌉니다. 현금이 예. 많으시면 현금이 제일 좋죠. 회계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가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 쏟아지는 질문들 제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매출별로 비용 처리 한도가 혹시 좀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든 이익이든 구매 유형별이든 그런 게 다 상관없이 한도는 운행일지 안 쓰면 1,500, 운행일지를 쓰면 한도 없이 다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조삼모사로 지금 받냐, 나중에 받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 같은 경우 운행일지를 안 쓴다. 그러면 대표자한테 소득 처분으로 내 소득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폭탄이 될 수 있다. 폭탄이 될 수 있다. 꼭 운행일지는 작성해야 됩니다. 네. 그럼 간이 가세자도 차를 사는 게 좀 이득일까요? 간이가세자가 차를 산다기보다는 이제 차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이가세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단순 경비율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준 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매출액에 일정 8, 90%의 경비를 인정해주는 사업자예요. 그러면 소득세 낼 때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단순 경비율 적용이 아닌 기준 경비율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고 적격 증빙을 수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등록하면 무조건 비용 처리는 되니까 유리하죠. 단순 경비율은 유불리를 떠나서 단순 경비율 적용했을 때가 세금이 가장 적을 수가 있어요. 8, 90%의 경비를 인정해 주거든요. 네. 혹시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앞부분에 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개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임직원 보험을 안 들어도 돼요. 한 대든 두 대든 안 들어도 돼요. 네. 예,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있어요. 아, 있죠. 복식부기 의무자. 근데 그보다 좀 높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 신고 대상자. 대상자. 근데 이제 좀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두 대째부터는 임직원 특약의 보험을 가입합니다.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지만이 내가 이 사업용 차량에 관련 감가상각과 유지비용을 우리가 경비로 받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 필수 가입인 거죠? 무조건 필수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반전인데 카니발 9인승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그쵸. 카니발 9인승 아까 말한 그 이륜차,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이런 애들은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경비 처리가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500만 원 한도도 없다. 1,500 한도도 없다. 회 기사님 마지막 질문인데 비용 처리를 좀 최대한으로 좀 받으려면 렌트, 리스, 할부 어떤 게 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한도는 똑같다. 1,500만 원. 그다음에 운행일지를 쓰면 한도 없이 다 지금 한도가 있을 뿐 미래로 갈수록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운행일지. 내가 혹시라도 고가 차량을 내가 뭔가를 사려고 한다.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무조건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경비를 지금 받든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만들든 하는 게 우리의 이 사업용 차량 절세의 핵심입니다. 과장님,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이 비중을 보면 네. 사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네. 대부분 이제 한도 내에 들어와서 다 경비 처리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 차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그랜저 차량이 있고요. 그랜저 차량이라고 하면은 5천만 원대 기준, 6천만 원대 기준이면은 굳이 이렇게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혜택은 다 받아보실 수 있다. 그렇죠. 네. 연간 유지 비용 고려해서 한 5천, 6천만 원 차량까지는 그 5년간 생각하더라도 이 1,500만 원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어쨌든 경비 처리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사실 우리 리스라든지 렌트 같은 경우는 이 한도가 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할 때 리스는 93%, 그쵸. 렌트는 70%이기 때문에 훨씬 사실 좀 높은 차량을 하셔도 웬만하면 다 받아보실 수 있다.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게 보증금과 선납 비율에 따라서 그쵸. 더 달라서 저한테 직접 문의를 주시면 더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아는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오늘 사실 너무 편했습니다. 제가 또 아는 척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장기 렌트를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오늘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 기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카베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사업용 차량 관련한 컨텐츠가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6시간, 7시간을 해도 사실 부족한 컨텐츠입니다. 너무 이게 많죠. 양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뭐 계산도 복잡하고 직접 만드는 격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계산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제 짧게 이거 뭐 한 20분, 30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됐으면 좋겠지만 제 스스로 오늘 좀 내용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카베이랑 좀 협력을 해서 또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팔았을 때 뭐 개인 사업자 따로, 법인 사업자 따로 이렇게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경매하는 회계사 정승호 회계사님 유튜브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복잡한 차량 견적은 카베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면서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카바!